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본과 튀니지입니다. 이번 경기는 일본이 선수비 후역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는 양상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월드컵에서도 라인을 막 올리고 중원을 잘 쓰는 양상에서 잘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도 핵심 선수에 대한 고민이 없지는 않고 지난 경기에서는 전문 공격수가 아닌 미나미노가 원톱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튀니지의 수비력을 무시할 상황은 아닐 듯 싶습니다. 튀니지의 경우 카즈리의 은퇴로 인해서 공격진에서는 힘이 상당히 빠진 상황입니다. 다만 월드컵에서도 3경기 1실점으로 뛰어났던 수비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꽤 괴롭힐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압박에 제대로 된 전개 자체를 못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일단 전반전까지 무실점으로 버텼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일본이 선수비 후역습으로는 재미를 좀 보는 편이었으나 자신들이 주도하는 양상에서는 별로 화력이 기대만큼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튀니지도 공격력은 여전히 기대 이하지만 수비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과 비비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과 베트남입니다. 한국은 지난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기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인터뷰에서 클린스만이 한전술적 지시는 없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어떻게든 이긴 매치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극단적인 수비를 확실하게 뚫을 만한 세부 전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손흥민도 이번 경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골을 우겨 넣을 수 있는 상황은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트루시의 호에서의 베트남은 완벽히 하락세입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중국의 발목을 부여잡기라도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0대2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상대로 파이브백을 가동하면서 상대를 괴롭힐 것으로 보이는데 피지컬과 개인 기량에서 약점이 뚜렷해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승리를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겨우 1%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세부 전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피지컬과 개인 기량에서 앞서는 것을 이용해서 골을 어떻게든 우겨넣고 승리하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루시의 체제에 베트남이 꽤 하락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2대0으로 승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2.5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와 아르메니아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지난 경기에서는 엘마스가 분투했지만 결국 정교한 골 결정력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유로 본선 진출이 희박해지면서 선수단의 멘탈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1차전 대 역전패 이후 잉글랜드에게 7골을 허용하는 등 멘탈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수비가 극도로 흔들리는 양상이 짙었다는 점이 우려스러울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단점은 팀의 중심이 서서히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되면서 북마케도니아와 비슷하게 멘탈적인 약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친선 경기라서 부담이 크게 적을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르메니아의 약점은 여전히 수비라는 면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선 경기에서도 키프로스에게 2골을 내줄 정도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를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두 팀이 멘탈적으로 흔들리면서 수비도 덩달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나마 비중이 적은 친선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아르메니아가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늘 불안한 수비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말레이시아와 타지키스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꾸준히 김판곤 감독 휘하에서 전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홈에서는 상당히 중원을 통한 전개를 중시하는 모습입니다. 실점률이 이것 때문에 다소 높아진다는 불안감이 있기는 하나 이를 상회하는 화력을 할림과 라시드가 보여줄 수 있고 타지키스탄에는 믿을만한 주포가 빠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키스탄의 세그르트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아시안컵 진출을 확정짓게 하면서 전력이 꽤나 올라온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엔트리에는 주포인 드잘리노프가 빠지면서 말레이시아와의 전방 자원 비교에서는 밀린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어 보입니다. 그나마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은 아주 좋다는 점은 고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에서도 크게 지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말레이시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말레이시아가 홈에서는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주포의 명단 제외로 인해서 전방 비교에서도 비교 열세입니다. 물론 수비력이 아주 좋은 편이라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입니다. 세르비아는 헝가리와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다만 공격진이 일정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수비진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은 지난 경기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생각보다 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 경기를 포함 모든 경기를 총력전으로 임할 것이고 이 두 나라의 국제적인 감정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일단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패한다면 본선 직행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가 모든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은 명백한 상태입니다. 일단 세르비아가 생각보단 수비가 허술해 몬테네그로가 공격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환경은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 사비치, 마루시치가 나오지 않았다지만 레바논에게 두 골을 내준 수비력은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추천하는 선택지는 2.5오버입니다. 세르비아의 수비는 공격에 비해 허술한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가 총력전으로 나선다면 흠집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몬테네그로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데 두 나라의 사이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어 있고 몬테네그로는 한 개의 패배만 당하더라도 예선에서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리투아니아와 헝가리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일단 불가리아를 이기면서 조별 예선을 승리 없이 지나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불가리아에서 퇴장자가 조기에 나온 덕을 꿰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헝가리를 상대로는 늘 압박과 동적인 운영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리투아니아도 생각보다 전방에 힘을 주는 양상이기는 하나 수비에서 내주는 공간은 파이브백으로 가동한 경기에서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헝가리는 그동안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만나는 경기마다 족족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리투아니아 공략에 득점력이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 이미 잉글랜드나 독일을 상대로도 득점력 하나만큼은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로 인해서 생기는 수비 상황의 혼선이나 오르반과 칼마르의 동반 이탈은 어느 정도 수비에 영향을 줄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헝가리의 승리와 2.5오버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헝가리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득점력에서 부진을 겪은 경우는 없었고 동적인 무브가 공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적인 스타일로 인한 수비적인 난조는 나름 헝가리가 가지고 있지만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선택지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북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산마리노를 3대0으로 대파하기는 했지만 상태가 전혀 좋지 못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조에서 산마리노를 제외하면 승리를 거둔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 득점을 기록한 경우도 산마리노를 상대로 했던 경기를 제외하면 슬로베니아에게 2대4로 패했던 경기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득점력이 나락 수준인데 슬로베니아가 이번 경기에서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면 한 골을 넣을 가능성이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일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포 세스코가 지난 경기에서 60분 만에 빠지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를 감안하면 선수비 후역습에 실리적인 전술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긴 데다가 북아일랜드도 수비진의 기동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이 방식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북아일랜드가 산마리노 정도를 제외하면 득점력을 보여준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중 한 경기가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하기는 했지만 슬로베니아가 세스코의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비적인 전술을 쓴다면 상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언더를 생각해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산마리노와 덴마크입니다. 산마리노는 일단 한 골을 넣는 것조차 어려운 전력입니다. 매 예선마다 최하위로 떨어지는 팀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별로 기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덴마크를 상대로 90분 내내 샌드백처럼 밀릴 것이 뻔한 상황인데 문제는 파이브백으로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쓰더라도 다실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명이 모두 자기 진영에서 지키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이번이 기회입니다. 승점이 1위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리는데 산마리노를 상대로 골득실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값을 최대한 살려서 경기를 지배하고 양 윙백들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지난 카자흐스탄 전에서의 무브가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습이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산마리노의 공격력을 무서워할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덴마크의 완승을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골득실을 최대한 회복하고 1, 2를 탈환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산마리노의 공격력도 한 골을 넣는 것조차 어려워 덴마크가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